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내건 최후 통첩 시간 38시간 남았습니다. 데드라인을 미국 동부 시간으로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하루 연기하는 대신 그 시간을 못 박은 겁니다. 첫 소식 이혜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기한을 하루 연장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트루스 소셜에 다른 설명 없이 미 동부 시간 기준 화요일 오후 8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전 9시 기존 협상 시한을 24시간 미룬 겁니다. 이런 협상 시한 유예만 벌써 세 번째. 현지 시각 지난달 21일 공격을 닷새 유예하겠다고 했고 이틀 뒤엔 다시 현지 시각 6일로 공격 유예 기간을 연장하더니 이번엔 다시 8일로 미룬 겁니다. 최후 통첩을 하면서도 트럼프는 협상에 응하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Yet if during this period of time no deal is made, we have our eyes on key targets, and we're going to finish it very fast.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이란과의 협상이 내일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것을 날리고 석유를 차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는 등 이란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평소 거침없는 수위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극도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라고 압박했습니다. 오은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하기 몇 시간 전 자신의 SNS에 비속어까지 사용하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당장 빌어먹을 해협을 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살게 될 것이다. 알라 신에게 기도하라고 적은 겁니다. 그러면서 화요일은 발전소의 날, 다리의 날이 될 것이라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테헤란 인근 다마반드와 케르만, 라민 발전소 등 이란의 주요 전력시설이 실제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에도 강력한 경고가 담긴 최후 통첩을 수차례 보냈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담긴 강한 어조였습니다.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다급한 상황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He also seems pretty furious, but now has turned into a war of necessity because without reopening the Strait of Hormuz, there is no way the president can frame this as a win. 트럼프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란 지도부가 계속 해협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발전소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어 7일 저녁까지 이란이 행동해야만 한다며 협상에 응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중재와 협상 움직임도 동시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 양측이 중재안을 전달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휴전, 종전 내용이 들어있다는데 잘 될까요? 김지훈 기자가 이어갑니다. 협상 시한 마감을 코앞에 두고 미국과 이란이 협상 중재안을 전달받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6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전쟁 종식 계획을 이란, 미국과 밤새 교환했고 즉각적인 휴전과 포괄적인 합의를 포함한 계획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에는 휴전 발효와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후 20일 내 최종 합의 등이 포함된 걸로 전해집니다. 이란 측 고위 관계자는 중재안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데드라인이나 압박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도 미 이란이 물밑에서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각 45일간 휴전하고 영구적인 종식으로 나아가는 이른바 2단계 합의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브 위코프 미 중동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중재안을 수령했을 뿐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게 현지 매체 설명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질지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이 최대 쟁점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이후 이란의 군사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을 향해서도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테헤란 국제공항 그리고 주택가를 향한 폭격 상황. 김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해진 밤 이란 테헤란 인근 공항엔 포탄으로 인한 화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하루 연기한 후인 현지 시각 오늘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은 수도 인근 공항부터 이란 남서부 아흐바즈 국제공항까지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הבטחתי לכם שאנחנו נמשיך לכתוש את משטר הטרור בטהרן, וזה בדיוק מה שאנחנו עושים.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어제와 오늘 사이에만 이란 내 사망자 수가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테헤란에서만 어린이 6명 등 23명이 숨졌고 테헤란 남쪽 쿰시의 주택가 등에서 11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흐바즈에서는 미국 이스라엘 연합군 공격에 이란 92기갑사단이 피해를 입었다며 SNS에 영상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용 드론을 격추하는 영상을 SNS에 공개하며 위협을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해병대가 기동형 로켓 시스템인 하이마스를 준비하는 모습도 공개하며 지상전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 최후 통첩 이후 무모한 행동을 할 경우 중동 전체가 불타게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바레인 에너지 시설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탄도미사일 한 대가 상공을 가로지르고 텔아비브 도심은 검은 연기로 자욱합니다. 인근 산업 주거 도시인 페타티크바에서도 거대한 연기 기둥이 목격됐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최대 거점인 하이파 도심 곳곳도 화염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공격이 현지 시각 어젯밤 일어났습니다. 이란은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클러스터 탄두로 이스라엘의 최소 15곳을 타격했습니다. 모하마드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의 무모한 행동이 미국의 모든 가정을 생지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트럼프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지시를 따르는 탓에 중동 전체가 불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지속해서 바레인 등 주변국 에너지 시설을 급습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를 비롯해 주변국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압박을 위협으로 받아쳤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겐 호르무즈 해협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혁명수비대는 페르시아만의 새 질서 구축을 위한 작전 준비를 마무리 중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는 트럼프 요구에 응할 의향이 없을 뿐 아니라 페르시아만 주도권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38시간 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막 욕설도 하면서 최후 통첩하고 또 물밑에선 지금 뭔가 협상도 벌어지는 것 같고 실제로 폭격할지 전쟁이 그럼 끝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폭격할 것 같습니까?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가 보는 중동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외교부도 국가정보원도 이번 주 그중 앞으로 3일에서 4일이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며 그어놓은 마지노선이 우리 시간으로 모레 오전 9시입니다. 우리 정부도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수위대로라면 이번 공격이 있다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발전소나 교량 등 국가 기반 시설들을 공격 대상으로 콕 집었습니다. 국정원은 이미 미국이 군사적 목표는 거의 다 이뤘다고 봤습니다. 핵 능력뿐 아니라 공군, 해군도 거의 제거가 됐다고 봅니다. 이란은 상당히 답답한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 삼아 버티고는 있지만 아직 협상 성과가 없고 내부적으로는 핵 프로그램 폐기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확정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분석대로라면 이제 미국 쪽이 힘이 실리는 건데 그럼 이번에 타격을 하면 전쟁을 정말 끝낼 수 있는 겁니까? 국정원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동에 주둔 중인 지상군을 투입하고 발전소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을 폭격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까지 시도하는 그야말로 미국이 끝장을 보는 그런 안입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란이 항복을 안 하면 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니까 이란 사람들이 의외로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40년 넘게 온갖 압박을 견디면서 폐쇄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 보니 웬만한 충격에는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보다 스몰 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스몰 딜 가능성, 스몰 딜이 뭡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면 미국은 이란에 대한 동결 자금을 풀어주는 식의 거래입니다. 외신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딜이든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과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외신들을 보면 온통 호르무즈 해협과 석유 가격이 이번 전쟁을 좌우한다고 분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열라는 말에 욕설을 붙일 만큼 물가 압박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과 이란이 종전 중재안을 수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쨌든 양측이 중재안을 받은 것 자체도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주에 합의가 안 되면 미국의 대규모 공습은 그대로 단행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해도 전쟁이 바로 끝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 기자, 이현지 기자였습니다. 자, 미국에서 에어맨이라고 불리는 전투기 격추로 이란에 떨어졌다가 영화처럼 구조된 이 미 공군 장교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적진에서 나홀로 권총 한 자루로 37시간을 버텨냈는데요. 지금 쿠웨이트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긴박했던 순간 속보들이 속속 전해오고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전투기 피격 직후 비상 탈출용 좌석을 통해 지상에 착륙한 미국 F-15 전투기의 무장 관제사. 다친 다리로 37시간을 권총 하나에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본능적으로 인적이 드문 2100m 높이의 산악 지역으로 향해 계곡의 바위 틈에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구조 작전 중 이란군은 불과 3km 밖까지 근접해왔습니다. 영화 같았던 구조 작전은 평소 훈련에서 나왔습니다. So he or she is doing what they've been trained to do right now, evade. As an aviator, as an air crew, we go through SEER, survival, evasion, resistance, and escape training. SEER 훈련은 적진에 고립됐을 때 살아남고 돌아오기 위한 4단계 생존 프로그램입니다. 1단계는 물과 불을 찾고 개미 등을 먹으며 살아남는 생존. 이후 적에게 들키지 않게 추적을 회피하는 회피. 적에게 잡혔을 때 신문에 대응하는 저항과 기회가 오면 탈출하는 최종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은 실종 장교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기를 켜면 이란군도 탐지할 수 있기에 신호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 있다 결정적인 순간 신호기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자, 국제부 이현영 기자와 이 37시간 어떻게 구출됐는지 그 시간이 속속 이제 내부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구출됐어요? 일단 궁금한 게 많아요. 네, 먼저 미군 F-15 전투기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격추됐습니다. 앞좌석 조종사는 비상 탈출했고 구조가 됐습니다. 문제는 뒷좌석의 무장 관제사입니다. 실종됐고요. 외딴 이란 산악지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 장교는 개인 호신용 권총 딱 한 자루만 지닌 채로 2000m 넘는 능선을 오르며 바위 틈에 은신했고 37시간 이상을 버텼습니다. 다만 곤충도 씹어먹을 정도의 생존 훈련이 된 상태였고 비콘이라 불리는 위치 신호 장치를 지니고 있었죠. 실종 초기만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초기 신호를 믿지 못하고 이란의 함정, 유인 전술일지 우려했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장교에 대한 인적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문구를 보낼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구출 작전을 결정합니다. 야, 그런데 그 시점에 이란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는 거예요. 네, 이 현상금까지 걸어서 군뿐 아니라 민간인들도 이 미국인을 찾아다녔습니다. 누가 빨리 찾느냐의 경쟁이 벌어진 거죠. 이 과정에서 먼저 은신처를 찾아낸 미 중앙정보국 CIA가 실종자가 이미 구출돼 차를 타고 이동 중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이란군을 산이 아닌 도로로 유도하며 시간을 번 건데요. 그래도 이란군은 은신처에서 약 3km 지점까지 근접을 했는데 미군이 구조대와는 별도로 엄청난 공격기 편대를 투입해서 주변을 엄호 사격하며 이란 혁명수비대의 진입을 막았죠. 그 덕분에 네이비실 6팀 등 100여 명 특수부대원이 수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수색에 들어간 이후에도 구출 작전이 마지막까지 아슬아슬했습니다. 그죠? 네, 끝까지 살얼음 판이었습니다. 실종된 장교는 37시간 이상 버티다 결국 은신처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구조팀과 접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군 수송기 2대가 모래톱에 랜딩 기어가 빠지면서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미군은 결국 새로운 수송기들을 투입해서 장교를 구출해냈습니다. 다만 첨단 기술의 노출과 이란군 선전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고립된 수송기 2대 모두 그 자리에서 폭파시켜버렸습니다. MC-130 기종으로 알려진 이 수송기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1,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의 무게추가 기울 뻔했던 구출 작전, 단 한 명의 군인을 구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력을 동원한 겁니다. 야, 근데 그 구해낸 그 특전 부대 6팀? 그건 어떤 부대예요? 네, 요즘 탑 티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최고 등급의 특전 부대입니다. 네이비실의 데브그루, 일명 6팀이라 불리는데 이 특전 대원들이 1급입니다. 델타포스와 같은 등급이고요. 2급에는 6팀을 제외한 네이비실, 3급에는 우리가 요즘 보도했던 즉각 투입부대 82 공수사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성공시킨 바로 그 부대입니다. 초소형 마이크로 드론 등 최신 장비를 사용하고 총기 전문가가 화기 세팅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출구는 안 보이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거친 욕설까지 내뱉었습니다. 차마 제가 육성으로 전하기 어려운 말들의 연속이었는데요. 지옥에서 살 거라고까지 압박했습니다.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We have not hit their oil, even though that's the easiest target of all. 자,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란에서 발전소 다리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란의 발전소 다리 모두 폭파할 것이다 라면서 물론 이 날짜는 하루 미루긴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밑에 보면요. 제가 좀 전하기도 어려운 욕설을 굉장히 좀 가감없이 내뱉었는데 빌어먹을 해협을 열라. 안 그러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를 한 겁니다. 봉 교수님, 트럼프가 좀 다급하긴 다급한 것 같은데 이 역으로 보면은 아니 이 호르무즈, 이 해협이 결국 트럼프의 영린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정도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CNN에서는 그냥 읽었습니다. 잘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보지만 네. 정확도를 위해서 그냥 읽겠다고 했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특유의 최대 압박, 미치광이 전략을 써가지고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조건에서 휴전 협상에 응하게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세게 얘기했다. 네. 하지만 전 두 번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기 때문에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SNS에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실은 것이다. 왜냐하면 저런 소위 쌍욕을 하면서 압박을 메시지를 썼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두고 봐라 다음에 알라에게 영광을 이런 메시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롱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인 마인드로 썼다기보다는 지금 너무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존 볼튼 일기 백악관 안보부 장관이 회고록에 쓴 거는 북한하고 외교적 협상을 할 때 곤란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부 장관인데도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소셜 미디어에 메시지를 올려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고 이기 때는 그나마 예스맨들이 많기 때문에 더 그런 경향이 강한 것이 아닌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 이란 측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략을 갖고 했다기보다는 트럼프가 감정을 좀 주체하지 못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원색적인 협박을 이어가면서도요. 이란을 향한 최후 통첩 시한은 한 번 더 미뤘습니다. 보면 자 이렇게 지난달 27일 이번 달 6일이더니 자 한국 시간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 아침 9시로 또 미룬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요. 이 이란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그냥 다 날려버리겠다라고까지 엄포를 놨습니다. 자, 이용정 센터장. 세 번째 연기거든요. 지금 트럼프 무슨 생각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좀 공세를 주춤했었죠.
이게 이제 미군 조종사 생포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할까 봐 상당히 우려를 했던 것 같고, 만약에 조종사가 생포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서 아마 플랜 B도 마련해 놨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조종사가 이제 살아서 돌아오고 이러니까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원래 예고했던 대로 강공을 이제 퍼부을 이런 단계에 들어가면서 뭔가 시간 조정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그동안의 상륙 강습함이라든가 항모들이 배치된 거는 물론이고요. 지금 C-17 수송기를 이용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 심지어 전차까지도 싣고 중동에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미국의 그 스텔스 미사일 재즘2도 전 세계에 한 2,000발 있는 거를 지금 400몇 발을 다 중동전에다가 지금 쏟아붓겠다. 한 발에 20억씩 하는 거를 쏟아붓겠다. 아마 지금 최후 데드라인 이런 부분을 이번에 설정을 했는데 그런 작전을 위해서 아마 마지막 시한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종의 뭐 시간 벌기다. 그렇죠. 자, 이렇게 모레 아침 9시로 최후 통첩을 다시 미룬 겁니다. 물론 시간 벌기일 수도 있고 이전에 이란과의 합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란 분위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것처럼요. 이란 쪽에서도 지옥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쓰고 있습니다. که در صورت گسترش شرارت کل منطقه به جهنمی برایتان تبدیل خواهد شد. سراب شکست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تبدیل به باطلاقی برای فرو رفتنتان شده است. 자, 심지어 이란 매체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광기를 부린다면 전쟁 여파가 미국의 본토까지 닿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토를 이제 직접 위협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봉 교수님, 뭐 미국 본토를 향해서 이란이 미사일을 쏜다 이 의미는 또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이란이 무슨 생각 중인 거예요? 그렇죠.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미국의 이익을 불태워버리는 것은 물론 전쟁의 여파가 아마도 미국 영토까지 도달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를 이란군이 한 거는 9.11 테러 사건 2001년의 악몽을 미국 국민들에게 상기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이 이란이 괴멸될 수는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군 신정 정치 세력이. 그런데 미국을 증오하는 세력이 흩어진다면은 이게 국제 테러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 오사마 빌라딘이 이끄는 알카에다가 저질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19명의 테러리스트들 중에 이라크 국민이나 이란 국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를 당한 다음에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의 전쟁을 했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미국은 정말 나락에 떨어져야 된다, 복수를 해야 된다는 증오에 가득 찬 테러리스트들이 이번 이란 전쟁 때문에 양산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 테러리스트들은 뭐 장거리 미사일도 없고 핵무기도 없을지 모르지만 미국 본토에서 미국 국민들, 민간인들을 상대로 테러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미국 공화당 그리고 마가 지지 세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발전소부터 다 파괴해버리겠다, 다리도 다 부수겠다고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고 민간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반인도적인 전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 자체가 국제법이고 뭐고 상관하지 않겠다, 응징을 위해서 했다면은 테러리스트들도 미국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어느 국제법에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그 정말 그 치명적인 파괴를 강행할 그런 위험성은 더 높아졌죠. 자, 이제 결국 전쟁이 끝나더라도 봉 교수님 설명은 이 테러 위협에 대한 그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자, 트럼프가 앞서 본 것처럼 이렇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쓴 데에는요. 지금 호르무즈도 호르무즈지만 이 사건을 수습한 직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란이 미군 전투기를 피격했고 실종됐던 미군을 미국이 아주 어렵사리 이란에 들어가서 꺼내온 이 초유의 작전은 마무리 지은 뒤 말이죠.
But what it does mean is that they have a capability to not only fight back, but they have a capability to down some of our aircraft. که این خلبان جنایتکار آمریکایی نه زنده بگیره و تحویل بده و الهی مبلغی 10 میلیارد تومان مژدگانی تقدیم میکنیم. 자, 당시에 실종된 미군을 이제 잡겠다고요. 이란이 현상금까지 내걸었고, 자, 저렇게 뭐 소총을 든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인들이 저렇게 헤집고 다니면서 이제 미군을 찾는 추적 영상까지 지금 돌 정도였던 겁니다. 자, 이 상황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보면 미 F-15가 이제 이란의 대공 사격을 받고 격추가 당해서 추락을 했고요. 앞좌석 조종사는 이제 바로 구조가 됐지만 뒷좌석에 장교가 실종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구조 과정에서 트럼프가 뒤늦게 털어놓길 이영수 대사장. 네. 그러니까 구출 장교가 이제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 트럼프도 이게 이란 쪽에 함정일까 봐 우려했다 그래요. 맞습니다. 사실 비행기가 이제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제 그 장교가 파일럿이 이젝션이라고 외치면서 이제 자동으로 사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콘 장비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신호가 발신이 되고 위치 추적이 되는데 그와 별도로 통신을 보냈습니다. 이 WS라는 이 무기 통제 장교가.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권능이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 이렇게 해석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나 미군 당국에서는 이거 이상하다. 우리가 쓰는 기독교적인 이런 표현이 아니네. 이래서 이슬람 교도들이나 쓸 법한 이런 말을 보냈으니까 이게 혹시 우리를 유인하려는 신호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긴장을 했죠. 그런데 다시 이거를 좀 제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God is good. 그러니까 신은 선하시다. 이런 식의 메시지였고 또 이 병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이 장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신호다. 이렇게 돼가지고 특수부대 100명, 뭐 블랙호크 헬기까지도 동원해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구조 작전에 착수를 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뭐 CIA가 계속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한 조사 끝에 이 장교가 그 포로로 잡히지는 않고 혼자 있었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요 보면은 자 이렇게 델타 포스, 네이비실 등등 뭐 거의 특수부대들이 총 동원이 됐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 끝에 보면 CIA의 교란 작전, CIA가 어떤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게 신의 한 수였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물 찾기를 할 때요. 보물찾기 놀이를 할 때 누군가가 야 여기 있는 보물 이미 다 찾아서 누가 갔대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보물찾기를 하는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미군이 바로 이런 전술을 쓴 겁니다. 이미 어떤 소문을 이란 군이라든가 그쪽에다 퍼뜨렸냐 하면은 이미 미군을 구조해서 미국이 육로를 통해서 빼내갔다. 이렇게 소문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색 작전이라든가 이런 게 힘이 좀 빠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틈을 노려서 저런 이제 산악지대 바위 틈에 있던 그 통제 장교를 대령급인데요. 구하는 이런 작전에 돌입을 했고 결국은 뭐 전투라든가 이런 게 일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공중전을 통해서 구조를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저희가 이제 AI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여드리지만 보면은 저때 저 장교가 권총 거의 한정 들고 굉장히 높은 한 2,100m 정도 되는 상공에서 고도에서 저렇게 사흘을 무려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본 교수님, 저 보통 미국의 그 조종사들의 생존 훈련이 굉장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딱정벌레 같은 거를 먹으면서 버티는 그런 법까지 배운다고 그래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 기사를 냈죠. 특수부대 요원과 미국 엘리트 조종사들은 적재에서 고립됐을 때를 상정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고강도의 CERI 훈련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SCR인데 그것은 생존, Survival, 회피, Evasion, 저항, Resistance, 그다음에 탈출, Escape입니다. 그래서 1995년 보스니아 내전이 있었을 때 당시 추락했던 스콧 그레이디 대위가 개미를 잡아먹으면서 6일을 버틴 다음에 구조된 케이스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무선기와 신호탄을 활용해가지고 아군 구조대와 접촉해서 안전하게 귀국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CIA가 일단은 그 양동 작전에 성공해서 이란의 수색대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했고
테헤란에 굉장히 근접한 지역까지도 이제 미국의 특수부대 네이비실 6까지 포함해서 그 파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한 명을 구조하는데도 이렇게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아침에 혹시라도 지상 특수작전을 명령해서 하르그 섬 점령 작전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미국의 특수부대가 섬에 고립이 된다면 미국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있는지 그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큰 고심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정예 부대들이 거의 총출동을 했는데 자, 저공 비행하던 헬리콥터가 저렇게 공격을 받아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상황도 벌어졌던 겁니다. 특히 그 특수부대 네이비실 있잖아요. 그 네이비실에 거의 뭐 최정예 중에 최정예인 이 팀 6까지 출동을 했는데 이 네이비실 가운데 심사를 거친 최정예 요원 300명 정도만 선출이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진짜 코어 중에 코어잖아요. 근데 이 코어 중에 코어가 한 명 잡으러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은 동료를 뒤에 남겨두질 않는다. 전사한 동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이 외교 협상할 때 항상 먼저 얘기하는 것은 6.25 때 전사한 미국 장병들의 유해를 돌려달라는 것이죠. 하물며 생존으로 추정되고 있는 군인을 그냥 저버리는 것은 미국 군인의 그런 필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포로가 됐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 이란전을 적극적으로 계속할 수는 없었을 텐데 미국 측으로는 다행히 이번에 구조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이 아직 살려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걸 말씀드린다면 네이비실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가 6번이죠. 유닛 6인데 유닛 5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이렇게 1, 2, 3으로 가다가 5를 점프해서 6을 만들어야지 적군에서는 네이비실 유닛 6도 감당하기 힘든데 5는 어디 있을까 더 긴장을 하고 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닛 6는 지난번에 오사마 빌라덴을 파키스탄에서 저격했을 때 투입됐던 정예 부대 중에 정예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예 부대를 투입한 거는 뭐 단 한 명의 미군의 희생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미군의 원칙인 거고 또 이 미군이 포로가 됐을 경우에는 상황이 더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특수부대까지 들어갔던 거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건데 자 이제 작전은 그 마무리 단계까지 왔는데 아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마무리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 태우고 나오고 장비 태우고 나오는 그 C-130 수송기가 아니 이 바퀴가 모래에 빠져가지고 못 떴다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굉장히 그럼 아슬아슬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수송기를 폭파시켰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C-130 허큘리스는 상당히 큰 수송기인데요. 특수전 수송기로 지금 이제 개조가 돼 있고 여기에 조종사 구출 작전이나 특수 작전을 위한 많은 첨단 장비들, 미군의 첨단 전력을 보여주는 이런 장비들이 실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마 무게가 좀 무겁다 보니까 이 사막 지역, 산악 지역 여기에 형성돼 있는 활주로에 내리다가 거기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바퀴가 빠지면서 이제 고립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이 즉각 3대의 수송기를 긴급 투입해서 나머지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인력들과 장비를 이제 철수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2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수천억짜리 자산이지만 폭발을 시켰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 너무 중요한 미군의 이 전자 장비라든가 전투 자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란 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중국이나 러시아 쪽이 이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분석하거나 검토하게 되면 앞으로 미군의 특수전 전력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노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폭파시켜버리고 떠나는 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나 뭐 기술이 이란 쪽에 넘어가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고서라도 폭파시키는 게 낫다. 맞습니다. 그런 그 정보 유출 이런 것들이 가져올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느니 차라리 폭파시키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어쨌든 미국 매체들의 평가는 이번에 이란의 그 산악 지역이 굉장히 험준한데 이걸 뚫고 들어가서 작전을 마무리한 걸 두고 굉장한 평가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봉 교수님. 오히려 이번 작전이 이제 트럼프가 앞으로 뭐 하르그 섬이나 호르무즈나 이런 데 지상전 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지금 5주째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전쟁 스케줄이 4주에서 6주라 했는데 1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측으로는 뭐 좋은 소식은 이제까지 없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노심초사했는데 마지막 그 파일럿까지 구조했다는 것, 여기에 분위기가 고무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란과의 전쟁 전반에 가서 어떻게 획기적인 사건은 아닌 것이거든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오판을 해가지고 이란에 대한 전격적인 지상작전도 해볼 만하다는 이제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이 조종사 한 명을 구하는데도 이렇게 미국이 전력을 대규모로 동원을 해야 되는데 만약 하르그 섬에서 고립이 되는 상황이 난다면은 그리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미군에게 발생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치명적인 그런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란 측에서는 뭐 맨날 승리했다 그러는데 3번만 더 승리하면 미국은 끝나겠다. 그리고 갈리바프 의장도 당신은 승리라는 단어를 33번, 37번 얘기했는데 뭐 승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죠. 자, 속보 한번 볼까요? 자, 로이터 통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금 휴전 후 종전 2단계 중재안을 수령했다. 그러니까 중재안을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로이터의 보도이긴 합니다만 백악관이 뭐 어떻게 나올지,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영종 센터장. 네. 뭐 잘 되는 건가요? 지금 아마 뭐 중재안을 수령한 상태니까 양측이 이제 구체적인 좀 협상 조건을 놓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단계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한동안 주춤하고 존재감이 없던 파키스탄을 중재로 한 어떤 양측의 입장 조절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최종 시한을 압박하면서 뭐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란도 미국의 이번 제안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뭐 검토 단계고 이게 뭐 합의까지 이루어질지는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란이 이렇게 걸프국 주변에 있는 석유 단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자, 보면은 자 저렇게 막 불기둥들이 치솟고요. 이렇게 주변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곳곳에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란의 공격이 멈추질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영종 센터장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는 지금 관심이 호르무즈에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 그 해운사 관련한 선박이 조금 전 속보예요. 3번째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다. 일본은 왜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 관련 선박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국적의 선박이 아니라 선박은 대체로 이제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편의치적이라 그래서 제3국에 이제 이렇게 선적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이 선적도 파나마 인도 쪽에 이제 적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만에 있는 현지 회사하고 좀 지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 보도에서도 보면 이 소하르 LNG 선이 사실은 최종 목적지가 또 일본도 아니고 일본 정부가 이 통과하는데 무슨 협상을 하거나 대가를 지불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일본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런 게 있고 특히 또 프랑스 대통령하고 한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이 봉쇄를 푸는데 공동 보조를 맞추자 이랬는데 프랑스 선박도 또 통과를 했거든요. 우리 정부는 사실 이게 뭐 우리 정부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하고 일본은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협의를 한 거다. 우리 정부가 관여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정원도 이제 월 말이 되면 자 소강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호르무즈 관련해서 외교부는 이란이 한국에 안 된다고는 안 했다. 선박은 소통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영종 센터장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 우리도 봉 교수님 선사보 개별 협상 이거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까? 좀 두고 봐야겠죠. 그 주한 이란 대사관의 입장은 한국을 꼭 집어서 맡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란의 교종 국가가 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인데
한국이 미국과 밀접한 이런 협력과 교류, 특히 국방 분야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별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순수한 상업적인 목적의 항해라고 한다면은 여지가 있다고 해야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통해서 우리가 원유 수입하는 이 라인이 얼마나 지정학적인 위기에 취약한지가 이번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같이 우리도 원유 수입을 다변화해야 된다. 중국 같은 경우는 원유와 LNG를 약 8개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 어느 나라의 수입량도 전체 20%가 넘지는 않게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굉장히 의존도가 높죠. 일본 같은 경우는 원유 수입의 80%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예멘 두 나라거든요. UAE 두 나라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번 위기를 겪고 나면은 이런 원유 수입의 다변화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